제 아들 민수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우리 부부는 아들의 생일이면 동네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을 찾아 온종일 발품을 팔곤 했지요. 남편은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커서 용이 되라고 하며 가장 크고 실한 용왕님표 문어를 고르곤 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부터 꼬박 잠을 설치며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수산시장을 찾아가 가장 싱싱한 해산물을 한가득 사왔습니다. 살아있는 전복은 솔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커다란 문어는 밀가루로 바득바득 씻어 비린내를 잡았죠. 온 집안에 바다 내음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의 생일상에 올릴 주메뉴는 해물찜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해물찜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담근 매실액과 비법 양념장으로 맛을 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엄마표 특별 요리였죠. 여기에 곁들일 음식으로 9가지 재료를 얇게 붙이고 채 썰어 만드는 구절판을 준비했습니다. 얇디 얇은 밀전병을 붙이고 소고기와 버섯, 온갖 채소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채 써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 귀한 음식을 보고 기뻐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고된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완성된 요리들을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장만해 주신 40년 넘게 애지중지해온 독일제 밀폐용기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행여나 식을까, 행여나 쏟아질까, 보자기에 몇 겹이나 싸서 품에 안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지요. 버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내내 제 마음은 이미 아들 집에 가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소파를 차지하고 누워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며느리 지은이의 숨소리만 들릴 뿐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 인기척의 지은이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물었죠. 누구세요? 나다 아가. 그제야 지은이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온 시어머니를 향한 그 어떤 반가움이나 염려의 기색도 없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생일인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 민수가 좋아하는 해물이랑 너 먹으라고 구절판도 좀 해왔다. 그러자 지은이는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말하더군요. 어머, 어쩐지 집에서 비린내가 난다 했어요. 요즘은 유명한 셰프들이 집으로 와서 요리해주는 케이터링 서비스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힘드시게 직접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부르세요. 그게 더 깔끔하고 편해요. 그 말은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온 음식이 촌스럽고 격이 떨어진다는 비아냥이었죠.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따라 들어오는가 싶더니 제가 꺼내놓은 반찬통들을 보곤 인상을 노골적으로 찌푸렸습니다. 와, 이걸 언제 다 먹어요? 저희 두 식구인데. 해물은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고는 찬장에서 자신이 아끼는 아주 비싸 보이는 도자기 그릇들을 꺼내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아껴온 반찬통들이 마치 자기네 집 주방의 품격을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는 듯이요. 지은이는 제가 몇 시간에 걸쳐 곱게 붙이고 채 썬 구절판의 재료들을 마치 잡채 버무리듯 한 그릇에 되는 대로 섞어 담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음식이 다 옮겨지자 지은이는 제 반찬통들을 설거짓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중 하나의 뚜껑이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과 부딪혀 금이 가고 말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볕이 따가워지고 저는 겨우내 먹을 고추장을 담가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띄운 메주로 고추장을 담그려면 아주 크고 깊은 통들이 여러 개 필요했죠. 문득 아들네에 가져다 놓은 제 반찬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만한 크기와 품질의 통들을 다시 사려면 꽤 큰 돈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잘 지내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운전 중이라 바쁜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용건을 말했죠.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민수 생일 때 가져갔던 반찬통들 말이다. 내가 고추장 담글 때 꼭 써야 하는데 혹시 민수 편에 좀 보내줄 수 있겠니? 그러자 지은이는 노골적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챙겨요. 그 통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집안 정리하면서 버렸을 수도 있어요. 버리다니? 그걸 왜 버려?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한번 찾아봐 주렴. 분명히 있을 게다. 아휴, 정말. 그럼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는 볼게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요. 아가,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써야 해서 그런다. 제발. 그렇게 급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와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저희 집 비밀번호 아시니까 저 없을 때 오셔서 찾아보세요. 저 이제 다 와서 주차해야 하니까 끊을게요. 뚝.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텅 빈 소리만 울리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죠. 그래요. 제가 직접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바쁘니 늙은 제가 수고를 좀 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태도, 제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져버린 그 말투가 제 심장을 몇 번이고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버스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집 안 어디엔가 있겠지, 깨끗이 닦아서 보관해뒀겠지 하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제 반찬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단지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색깔의 통들이 들어왔습니다. 플라스틱 버리는 곳 한 구석에 다른 쓰레기들과 뒤엉켜 처박혀 있는 제 반찬통들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나뒹구는 통 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스며든 비를 맞아 곰팡이까지 피어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뚜껑 하나는 지난번 부딪혔던 그 자리 그대로 금이 쩍 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 분신과도 같았던 반찬통들의 처참한 마지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 40년 세월과 자식을 위했던 제 모든 정성에 대한 완벽한 무시이자 모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지 않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꿀이라도 바른 듯 한껏 상냥하고 살가웠죠.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주말에 뭐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결혼기념일이라 강원도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를 예약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프린스가 눈에 밟혀서요. 애견 호텔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어머님만큼 꼼꼼하고 깔끔한 분이 없는데 주말 동안만 저희 집에서 프린스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님. 프린스는 아들 내외가 큰돈을 주고 사온 아주 비싼 품종의 개였습니다.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우는 그 개를 제게 맡긴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어쩌면 지난번 반찬 통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건가 싶어 저는 그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는 두꺼운 바인더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프린스의 관리법이 A4 용지로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사료 주는 시간과 양, 물은 반드시 프랑스에서 수입한 특정 브랜드의 생수만 줄 것, 산책 시간과 코스, 심지어는 배변 패드를 가는 시간과 좋아하는 장난감 종류까지 무슨 연구 논문처럼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맡은 바는 제대로 해야 했기에 저는 그 바인더를 몇 번이고 정독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콧노래를 부르며 여행을 떠나고 저는 설명서에 적힌 대로 프린스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제가 주는 비싼 유기농 사료는 냄새만 맡을 뿐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낑낑거리며 시름시름 앓기만 했죠. 처음에는 낯을 가리나 싶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겠다 싶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 냉장고에 있던 황태와 닭가슴살을 꺼내 푹 삶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을 잘게 찢어 쌀과 함께 끓여 영양죽을 만들어 주었죠.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웅크리고만 있던 프린스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내민 죽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득 녀석의 물그릇을 보니 안쪽에 미끈한 물때가 껴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이고, 이런. 저는 즉시 물그릇을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 햇볕에 말린 뒤 정수기에서 받은 깨끗한 물로 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하루 일찍 아들 내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지은이는 프린스가 닭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프린스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아니, 아가. 얘가 사료를 통 먹지를 않아서 혹시 탈날까봐 내가 영양죽을 좀. 사람 먹는 음식을 주면 어떡해요? 저희가 프린스 알레르기 검사하는 데만 몇십만 원을 썼는데 이러다 쇼크라도 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 애가 얼마나 비싼 애인 줄 아시냐고요. 제 해명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들어온 아들 민수가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이라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제게 상황을 묻기는커녕 부엌에 놓인 텅 빈 생수통을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프린스 전용 생수 다 어디 갔어요? 설마 수돗물 먹이신 건 아니죠? 설명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박스째 사다 놓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하세요? 아니다. 물그릇이 더러워서 내가 깨끗이 씻어서 정수기 물을 준 것이다. 그게 더 깨끗하지 않니?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냥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어머니 생각대로 일을 만드세요? 정말 답답하시네요. 아들은 그렇게 저를 다그치더니 제 팔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들은 제 등을 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제 자식의 손에 의해 저는 그렇게 짐짝처럼 내쫓긴 겁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개밥 하나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짐짝처럼 내쫓긴 제 신세가 처량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수만 가지 생각들이 뒤엉켜 폭풍우를 이루는 것 같기도 했지요.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싸늘한 적막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보자 참고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리 민수가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개밥 하나 잘못 줬다고 이 늙은 어미를 벌레 보듯 내쫓았다고요. 당신이 이걸 봤어야 하는데. 저는 한참을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텅 빈 집을 채우고 다시 제 귀로 돌아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자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며 살 수는 없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묵직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저의 평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두툼한 봉투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500평 남짓한 땅의 등기권 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군 작은 공장을 팔아 마련한 우리의 노후이자 아들 민수의 미래였던 땅.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저 땅만큼은 꼭 민수 장가갈 때죠. 우리 아들 어깨 펴고 살게 해줘야지. 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은근히 그 땅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친구 누구는 부모님이 땅을 팔아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더라. 누구는 땅에 건물을 올려 편하게 산다더라 하면서요. 저는 늘 때가 되면 너에게 다 줄 것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 땅은 제 남편과 저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아들 내외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 첫 목적지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온 김 사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이하던 김 사장은 제 얼굴에 서린 그늘을 보고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죠. 아니, 형수님, 어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으세요? 김 사장, 앉게. 자네한테 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어.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땅 말이야. 팔아야겠어.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장 좋은 값으로 팔아주게. 제 말에 김 사장은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네. 아니, 형수님, 그 땅을요? 민수 주신다던 그 귀한 땅을 왜 갑자기? 민수랑은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아들이 알면 정말 난리가 날 텐데요. 김 사장은 저를 친누이처럼 따르던 남편의 오랜 후배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 땅이야, 김 사장. 내 인생도 내 거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어. 아들 녀석 서운한 것까지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없네. 그러니 자네는 다른 말 말고 내 부탁이나 들어주게. 자네만 믿고 왔어. 제 목소리에 서린 서슬 퍼런 단호함을 느꼈는지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뜻이 정 그렇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다녀온 저는 곧장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푼돈을 아끼려 버스를 몇 정거장씩 걸어 다니던 기억, 민수가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으로 처음 적금을 들며 행복해하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제 통장의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갔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예금이랑 적금, 오늘 날짜로 전부 해지해 주세요. 현금으로 찾겠습니다. 제 말에 젊은 은행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혹시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죠. 잠시 후 지점장까지 나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무슨 협박을 받으시거나 자녀분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신 건 아닌지요? 요즘 그런 범죄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확인을. 저는 지점장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뭐가 그리 말이 많아요? 내가 정신 나간 노인네로 보이나? 내 아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돈이나 빨리 내주시죠. 제 기세에 눌린 지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돈을 내주었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 수십 개가 담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과거에 저를 묶고 있던 족쇄를 끊어낼 칼이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주춧돌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 가방을 들고 아들 내외가 사는 동네를 지나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창밖을 보던 그때 제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초고층 고급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2층 상가 건물에 붙어있는 임대문이라는 낡은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버스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그 건물 앞으로 다가가 때가 꼬질꼬질한 유리창 너머로 텅 빈 내부를 들여다보았죠.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입가에 저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들의 가장 안락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현수막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의 유능함 덕분에 땅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팔렸습니다. 마침 근처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폭등한 덕이었죠. 계약이 성사되던 날, 저는 김 사장의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땅을 매입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고 야망이 넘치는 개발업자였어요. 그는 제게 자신이 그 땅 위에 세울 멋진 건물에 대한 청사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제 남편과 저의 피와 땀이 깃든 땅이 아들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이는 대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주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문 밖으로 저를 내밀던 아들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리며 힘주어 도장을 눌렀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액수는 평생 제가 만져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이자 저를 무시했던 이들에게 되갚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곧장 며칠 전 봐두었던 낡은 상가 건물의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건물주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을 장기로 임대하겠다는 제 말에 두 팔 벌려 환영했죠. 하지만 제가 나이 많은 여자 혼자라는 사실에 계약금을 제대로 치를 능력이 있는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통장 잔고가 찍힌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주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며 저는 돈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소문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인테리어 업자와 건설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먼지 쌓인 건물 안에서 저는 제 구상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층은 전부 터서 넓은 홀을 만들 겁니다. 주방은 이쪽으로 최대한 크게 빼주시고요. 손님들이 밖에서도 주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큰 유리창을 내주세요. 식탁은 10개 정도 넉넉한 간격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젊은 현장 소장이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통 국밥집은 테이블을 최대한 많이 놓아서 손님을 많이 받는 게 우선인데요. 이렇게 하면 공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답답한 건 딱 질색이라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 연기와 냄새를 모으는 주 환풍구는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 15층 창문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최대한 크고 최대한 높게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가장 시끄러운 걸로 달아주시고요.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바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 설명에 인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두둑한 계약금을 선불로 받은 그들은 군말 없이 제 요구대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공간은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며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식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제 왕국의 완성을 기다렸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청 직원이 나오더니 건물 용도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다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현장 소장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직접 구청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서류를 보완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장 소장과 인부들은 저를 그저 돈 많은 할머니가 아닌 깐깐하고 능력 있는 사장님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건물 외벽에 커다란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명잔의 진국국밥. 제 이름을 내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개업 전날 동네 어르신들과 공사 기간 동안 고생한 인부들을 모두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루떡을 돌리고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며 사업의 번창을 기원했죠.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저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불이 환하게 켜진 아들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민수야, 이제 곧 재미있는 일이 시작될 게다.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상한 일상이 이 어미가 끓여내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제 가슴은 뜨거운 복수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명잔의 진국국밥의 문을 여는 첫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차가운 어둠을 뚫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거리에는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과
제 발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운 불쏘시개라도 품은 듯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거대한 가마솥 2개에 불을 붙였습니다. 쩍쩍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하나의 솥에는 어제 저녁부터 핏물을 빼놓은 사골과 잣뼈를 산더미처럼 쏟아부었고, 다른 하나의 솥에는 돼지머리와 각종 내장을 넣어 삶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뭉근한 불 위에서 뼈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온 동네를 깨울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거대한 환풍기를 통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환풍기 앞에 서서 맹렬하게 돌아가는 날개를 바라보며 저 멀리 보이는 아들 내외의 아파트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 자고 있니, 아가? 민수야. 이제 곧 이 어미가 끓여내는 진한 인생의 냄새가 너희의 안락한 잠을 깨우게 될 게다. 새벽 5시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도시의 혈관을 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온 택시 기사분들과 이른 새벽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나서는 건설 인부들이었죠. 그중 한 기사분은 유독 지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특으로 하나요. 밤새 진상 손님한테 시달렸더니 속이 다 허하네요. 저는 그의 국밥에 일부러 고기를 넉넉하게 담아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셨기에 그러세요?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말도 마세요. 술에 취해가지고는 길도 제대로 말 못하면서 행패는 어찌나 부리는지. 먹고 살자니 하는 짓이지만 어떨 땐 다 때려치우고 싶다니까요. 저는 뜨끈한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기사님은 댁에 가면 반겨줄 가족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네요. 그래서 저도 다 때려치우는 심정으로 이 가게 차린 겁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러니 기사님도 이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기운 내세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제 말에 기사분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크어하는 소리와 함께 감탄을 쏟아냈죠. 이야, 사장님, 국물이 끝내주네. 어젯밤 시달렸던 게 쑥 내려갑니다. 사장님 말씀 듣고 이 국밥 먹으니 정말로 힘이 나네요. 이런 집이 우리 동네에 생기다니 이제 매일 출근 도장 찍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첫 손님을 시작으로 제 가게는 날이 밝아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20평 남짓한 가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게 앞은 물론이고 골목까지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고 가게 안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란스러움과 활기가 저를 짓누르던 지난 세월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드디어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아주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가시를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앞에 무슨 화학 공장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새벽부터 역한 냄새랑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장난이 아니던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주민들이 다들 머리가 아파서 창문도 못 열겠다고 난리예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겠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역한 냄새, 화학 공장이라니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태연하게 그리고 아주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랬니? 그거 내 가게에서 나는 냄새일 게다. 내가 국밥집을 하나 열었거든. 손님들은 다들 국물 냄새가 구수하다고 일부러 찾아오시던데 너희 집까지 냄새가 가면 더 좋지 뭐. 소음은 아마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일 게다. 뼈를 푹 고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돌려야 하거든.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지은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잠시 후 애써 평정을 되찾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가게요? 국밥집이요? 어머님이요? 아니, 저랑 민수 씨한테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너희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해야 하는 일이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너희도 그렇게 살지 않니? 그리고 너희 집값 걱정은 붙들어 매려무나. 이 동네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가게가 들어서면 오히려 상권이 살아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란다. 제 논리적인 대꾸에 지은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어쨌든 주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소음이랑 냄새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집 쪽으로 오는 환풍기는 방향이라도 좀 돌려주시고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통화가 끝난 전화기를 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가. 너의 짜증과 불만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테니. 그리고 그 주 주말,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누가 봐도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제 아들 민수였죠.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과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민수는 손님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홀을 가로질러와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안 보이니? 내 가게에서 내 손님들 밥 해주고 있다. 너는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넥타이까지 맨 걸 보니 어디 좋은 데라도 다녀오는 모양이구나.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런 시끄럽고 냄새나는 걸 우리 집 바로 앞에서 하시면 어떡해요? 지은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이 가게 당장 처분하시라고요. 저는 아들의 유치한 분노를 가만히 바라보다 갓살만한 수육한 접시를 아들의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내 가게에서 내 밥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내 아내 스트레스 받는 건 그렇게 신경 쓰이면서 이 어미가 니들 집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받고 쫓겨났을 때는 뭘 했지? 너도 배고프면 한 그릇 하고 가렴. 오늘은 내 아들이 왔으니 특별히 고기 많이 넣어주마. 손님들 기다리니 할 말 있으면 저기 가서 줄 서서 기다리거라.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모든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으니 그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가 썰고 있던 고기를 마저 썰었습니다. 칼질 한 번에 지난날의 서름이 싹둑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며느리 지은이의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던 지은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 식당을 망하게 하려 작전을 짰습니다.
제일 먼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곳곳에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상가 입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제 식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를 겨냥한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소음, 악취, 주차 문제를 구실 삼아 하루가 멀다 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며칠에 한 번꼴로 구청 위생과와 환경과 직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데요. 사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을 제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직원들의 방문은 번거로웠지만 저는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문을 역이용했죠. 저는 찾아온 직원들에게 늘 시원한 음료와 뜨끈한 국밥을 대접하며 제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공무원 양반들. 맨날 이런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이 동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요. 소음 측정기 가져오셨으면 한번 재보시고 저희 주방 위생 상태도 꼼꼼히 한번 보셔요. 뭐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제가 달게 벌 받겠습니다. 제 당당한 태도에 직원들은 오히려 미안해하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처럼 교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는 길을 택했죠. 저는 동네의 민심을 얻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당 앞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늘 30% 할인해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장사를 마감할 때면 그날 남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포장해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직접 배달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던 분들도 진심이 담긴 제 행동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식당은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명자 사장. 오늘도 국밥 잘 먹었어. 이 동네에 사장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아들 녀석보다 사장님이 더 낫네, 그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지은이의 말에 동조의 식당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던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전해준 이야기였죠. 사장님, 어제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부녀회장이 또 국밥집 이야기 꺼내면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5층 사는 새댁이 딱 일어나서 그랬대요. 부녀회장님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국밥집 냄새가 좀 나긴 해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요. 오히려 밥 때 되면 구수하고 좋던데. 그리고 그 식당 사장님 아주 좋은 분이시던데요. 저희 애가 저번에 가게 앞에서 넘어졌는데 공짜로 밥도 주시고 약까지 발라주셨어요. 하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맞다고 동조하는 바람에 부녀회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끝났대요. 민심은 그렇게 서서히 제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온갖 소문의 근원지로 통하는 곳 여사가 제 식당의 단골이 되었을 때였죠. 그날도 고 여사는 국밥을 먹으며 지은이가 붙인 공고문에 대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세상에 인심이 어찌나 각박한지. 이 맛있는 국밥집을 누가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몰라. 가만 보면 저 아파트 부녀회장이 유독 극성인 것 같아. 무슨 원수라도 졌나? 저는 바로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 여사의 테이블로 다가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는 목이 매는 척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했습니다. 저 공고문 붙이고 매일같이 구청에 민원 넣는 사람이 사실은 제 며느리예요. 네, 며느리요? 저 아파트 15층에 사는 그 부녀회장? 고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죠. 네, 남편 일찍 여의고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 장가보내 놨더니 이제는 늙은 어미가 집만 된다고 구박하네요. 얼마 전에는 개밥 제대로 못 줬다고 저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서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겠다고 겨우 가게 하나 차린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저를 이 동네에서 내쫓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네요.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제 신들린 연기에 마음 여린고 여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이런 못된 며느리가 있나? 사람 겉만 봐서는 모른다더니.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똑똑히 다 말해줄게요. 이런 건 널리 알려서 망신을 줘야 해요. 그날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차린 국밥집을 망하게 하려는 악독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미용실과 목욕탕, 반상회를 거치며 온 동네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죠. 지은이는 동네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회사 상사와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단골인고 여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고 여사는 지은이가 동네에서 가장 비싼 출장 뷔페를 부르고 고급 와인을 박스째 주문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명자 사장님.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굴면서 자기들 체면 차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나 봐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파티한다는데 회사 사장님까지 오신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희들만의 행복한 파티, 이 어미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파티가 열리는 당일 저는 식당 앞에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개업 한 달 기념, 명잔의 국밥 고객 감사 돼지 통구이 축제. 그리고는 식당 앞 주차장에 커다란 천막을 치고 장작불을 피워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돼지 기름이 장작불에 떨어지며 아주 고소하면서도 자욱한 연기를 피워 올렸죠. 그 연기는 제가 의도한 대로 바람을 타고 아들 내외의 아파트 15층을 향해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저는 동네 풍물패까지 불렀습니다. 신명나는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온 동네를 들썩이게 만들었죠. 제 식당 앞은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물론 냄새와 소리를 듣고 모여든 동네 사람들까지 합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장님, 통이 정말 크시네요. 돼지를 통째로 잡으시다니. 사장님 덕분에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다 같이 사장님을 위해 건배합시다. 저는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모든 시름 다 잊고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모든 건 제가 쏩니다. 저는 연기가 가장 자욱하게 피어오를 때쯤 슬쩍 아들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층 베란다 창문이 황급히 닫히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려던 그들의 파티는 자욱한 돼지기름 연기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완전히 망쳐졌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였죠.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풍물패와 돼지 통구이 사진을 찍어 오늘 우리 가게 잔칫날이다 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전화를 포기한 아들에게서 이번에는 분노가 가득 담긴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오늘 저희 집에 얼마나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세요? 저희 사장님까지 오셨단 말입니다.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쉬겠고 시끄러워서 대화도 안 돼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활짝 웃고 있는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아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미안하구나 아들아.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만둘 수가 없네. 경찰? 어서 부르렴. 와서 맛있는 고기나 좀 드시고 가시라고 해라. 아, 너희 집 귀한 사장님도 배고프시면 내려와서 고기 한 점 하고 가시라고 전해주렴. 공짜다. 그 후로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용실에 들렀다가 저는 그날 밤의 생생한 후기를 들을 수 있었죠. 파티에 초대받았던 경비원 아저씨의 부인이 미용실에 와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는 겁니다. 연기 때문에 손님들이 콜록거리다 일찍 자리를 떴고 지은이는 창피함에 울음을 터뜨렸으며 민수는 회사 사장님께 제대로 찍혔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잔치를 즐기며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복수국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주 마르고 초췌한 모습의 젊은 여자가 거의 매일같이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에서 제일 싼 돼지국밥 한 그릇만 시켜 먹고는 조용히 사라지곤 했죠.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통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여자의 슬픈 눈빛이 제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는 내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반복했고 그러다가도 문득 창밖을 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 가게 안이 한산한 틈을 타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만든 따끈한 계란찜 하나를 쟁반에 받쳐 들고서요. 손님 국밥만 드시면 목이 맬 것 같아서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자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리고 또 훨씬 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그냥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매일같이 와서 국밥 한 그릇만 비우고 가는 얼굴이 꼭 예전 내 모습 같아서 그래요. 사양 말고 들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제 말에 여자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눈물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소희예요. 혹시 기억 못하시겠지만 아주 예전에 한번 민수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박소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 시절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제게 처음으로 데려왔던
아주 착하고 예뻤던 여자친구. 하지만 부잣집 딸인 지은이를 만나고 난 뒤 민수는 소희 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었죠. 소희 씨? 맞구나.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제 말에 소희 씨는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아주 힘겹게 그리고 아주 길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헤어진 직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민수를 붙잡고 싶지 않아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길렀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손자가 지금 아주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까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버려온 복수극이 한없이 초라하고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희 씨는 돈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제 손자 하준이가 백혈병에 걸려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준이의 아버지가 사는 동네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식당 간판을 보게 되었고 차마 안으로 들어올 용기는 나지 않아 매일 밖에서만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국밥 한 그릇만 먹고 가기를 반복했다는 것이었죠. 소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웃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을 놀랍도록 빼닮은 아이. 제게는 존재조차 몰랐던 제 피를 나눈 첫 손주 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진짜 싸움은 며느리와의 유치한 기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제 통쾌했던 복수극은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하고 슬픈 운명 앞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희 씨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 풍경이 그날따라 유독 더 흐리고 아프게 보였습니다. 소혜 씨가 제 식당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텅 비어 빗소리만이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죠. 제 손에는 아직 소희 씨의 온기가 그리고 그녀가 건네준 작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 제게는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 하준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의 어릴 적 모습을 놀랍도록 빼닮은 얼굴.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피부치, 내 새끼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었죠. 그동안 제가 벌여온 모든 복수극이 한낱 어린애의 불장난처럼 하찮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아들의 파티를 망치는 유치한 복수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한 아이의 생명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소혜 씨에게 연락해 하준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제 손자는 어떤 모습일까? 나를 할머니로 받아들여 줄까?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비인 내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소희 씨는 제 옆에서 하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하준이가요, 몸은 약해도 참 밝고 씩씩한 아이예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룡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로 똑똑하고요. 항암 치료가 힘들 텐데도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늘 웃으면서 인사해요. 가끔 밤에 몰래 울 때만 빼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에 대한 미안함과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만든 아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드디어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혜 씨가 제 손을 잡아주며 작게 속삭였죠. 괜찮아요, 어머님.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사진 속에서 봤던 작은 아이가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하얀 얼굴, 항암 치료로 빠져버린 머리카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얼굴에는 제 아들의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잠든 아이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직 잠이 덜 깬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때 소혜 씨가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하준아, 할머니셔. 엄마 친구분이신데 우리 하준이 보고 싶어서 오셨대.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 애써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하준아. 나는 그래, 할머니란다. 우리 하준이 밥은 잘 먹고 주사는 잘 맞고 있니? 하준이는 낯선 제 모습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하준이도 제가 가져다주는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할머니,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도 해주세요. 할머니, 이 죽은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병원 밥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혜 씨와 저는 어느새 서로를 의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준이의 담당 의사를 찾아가 골수 기증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골수가 손자에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제 간절한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였죠. 의사는 실망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골수가 일치할 확률은 원래 매우 낮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아이의 부모나 형제입니다. 혹시 아이 아버님과는 연락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의사의 마지막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제 아들 정민수.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유치한 복수국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아들의 안락하고 위선적인 삶을 부수고 그를 이 고통의 현실 한복판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으로 곤히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준아,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려낼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내 아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에 붙여둔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안내문은 단순히 장사를 쉰다는 의미가 아니었죠. 그것은 제 인생의 일막, 즉 복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모든 유치한 싸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 아들 내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한 일이 생겼으니까요.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숙자 씨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이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장롱에서 가장 점잖지만 가장 값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늙은이의 하소연이 아닌 한 생명의 존엄함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장신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선물로 사주었던 낡은 손목시계만을 찾습니다. 마치 그가 제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집을 나서기 전 하준이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품속 깊이 넣고 택시를 잡아 아들 민수가 일하는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유리로 뒤덮인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 행색이 이상해 보였을 테지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사무적인 말투로 용건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방문 기록이 없으시면 출입이 안 됩니다. 정민수 부장 좀 만나러 왔소. 내가 그 사람 어미요. 제 말에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더니 민수와 직접 통화를 한 후에야 마지못해 방문증을 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의 사무실이 있는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 등 뒤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작은 손자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아들의 비서인 듯한 젊은 여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부장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중요한 회의?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회의도 있나? 저는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대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육중한 유리문 너머로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프레젠테이션을 보며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토록 평화롭고 안락한 세상에 사는 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끔찍한 현실을 선물하게 될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회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경악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아들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긴 테이블의 가장 상석, 아들의 바로 맞은편에 섰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분노나 슬픔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죠. 정민수 부장, 회의 중에 미안하네. 여기 계신 자네 동료분들께도 정말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회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늙은 어미가 염치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왔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네, 박소희라는 이름 기억하나? 10년 전 자네가 결혼하겠다며 이 어미한테 데려왔던 그 착한 아가씨 말일세. 자네는 그 아가씨를 버리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하늘은 자네의 악행을 잊지 않았더군. 저는 품속에서 하준이의 사진을 꺼내 아들의 눈앞에 있는 고급스러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자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네. 이름은 정하준. 올해 7살이야. 지금 서울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 누워있네. 백혈병이라고 하더군.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오래 살기 힘들다고 해. 이 아이가 바로 자네 아들일세.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게. 나는 더 이상 자네와 할 말이 없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게.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안락한 삶과 번듯한 명함이 자네가 버린 자식의 목숨값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밤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게.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회의실을 돌아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아들의 무너지는 숨소리와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유리성에 가장 크고 단단한 돌멩이를 던지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빌딩을 빠져나와 곧장 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안위와 평판을 위해 끝까지 아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병원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겠죠. 1시간, 2시간이 흘러 저녁이 다 되어서야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회사에서 제가 뭐가 됐겠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첫마디는 아픈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망가진 평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평판이 중요하니, 죽어가는 내 아들 목숨이 중요하니, 나는 내게 선택지를 주었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 증명하라고. 정녕 이대로 모든 것을 외면하겠다면 나도 더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마. 저는 병원 주소와 하준이의 병실 호수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거의 광기에 가까운 히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민수 씨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게 정말이냐고요?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회사까지 찾아가서 망신을 주신 거죠? 복수? 아가,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지금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는 고작 복수니 망신이니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냐? 그 애가 죽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요, 그 여자랑 낳은 애를 우리 돈으로 살리자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저는 절대 용납 못해요. 만약 민수 씨가 그 애를 만나러 가기라도 하면 저는 그날로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로 이 집까지 다 뺏어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은이는 악을 쓰듯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수가 결국 병원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 마지막 희망도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소희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어젯밤에 민수 씨가 병원에 다녀갔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만난 소희 씨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민수는 밤늦게 홀로 병실을 찾아와 잠든 하준이의 얼굴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소혜 씨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병원 측으로부터 민수가 골수 기증적합성 검사를 받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아들은 결국 아비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저버리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의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고 여사로부터 아들 내외의 집에서 매일 밤 끔찍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서로를 저주하는 고성이 밤마다 아파트 복도를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이는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장 그 검사를 취소하고 그 애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내 짐을 싸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제 아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민수의 골수가 하준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저와 소희 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하준이가 살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제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식은 하준이에게는 희망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헬쑥한 얼굴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한때 번쩍이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길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저는 묵묵히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 아들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아들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게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절박하고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골수가 일치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은이가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며 이성을 잃었다는 것, 당장 이식 수술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민수의 회사 생활까지 끝장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소희 씨와 하준이의 모든 연락처를 지우라고 강요했다는 것까지. 지은이는 저를 떠난대요, 어머니.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걸 다 잃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준이를, 병원에서 처음 본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제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들은 제게 정답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버리고 하준이를 선택해라라고 말해주기를,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제게 떠넘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꺼내놓았죠. 민수야, 너 혹시 어릴 적에 옆집 살던 강아지 복실이 기억나니? 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골목에서 불량배 형들이 복실이를 괴롭히고 있었지. 너는 그때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너는 내 몸집보다 훨씬 큰 형들 앞을 막아서서 울면서 소리쳤지. 이 강아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그날 너는 코피가 터지고 팔에 깁스를 했지만 결국 복실이를 지켜냈어. 그리고 집에 와서 내게 말했지. 엄마, 내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내가 도망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라고. 저는 아들의 텅 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만 생각해라. 훗날 내 아들 하준이가 커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너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코피가 터질까 무서워 힘없는 강아지를 외면했던 비겁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웠지만 맞서 싸워 지켜냈던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인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답을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그게 어떤 길이든 그 결과는 온전히 너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다. 제 말이 끝나고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비어있던 눈에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결의를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저를 향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짧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하준이 살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무언가를 집어 던지며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만 동시에 아비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낸 참이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있던 날 병원 복도는 유독 길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인조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저와 소희 씨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죠. 그저 서로의 차가워진 손을 맞잡고 수술실 위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쪽 수술실에서는 제 아들 민수가 생명의 씨앗을 꺼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손자 하준이가 그 씨앗을 받아내고 있었죠. 제 유치한 복수국이 불러온 이 기막힌 상황에 저는 허탈한 웃음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제게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한번 깊이 숙였습니다. 그 짧은 몸짓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 즉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비장한 책임감까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1분 1초가 억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저와 소희 씨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와 소희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기색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분도 건강하시고 화나도 무사히 골수를 이식받았습니다.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감염이나 거부 반응 없이 잘 자리 잡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희 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자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처럼 수술의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하준이는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무균실에 격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소독된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만 겨우 아이를 만날 수 있었죠. 이식된 골수가 제자리를 잡는 동안 하준이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에 발진이 돋아났으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구토하기를 반복했죠. 그 작은 몸으로 거대한 고통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손주를 보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민수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고 지은이와의 싸움으로 엉망이 된 집 대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죠. 그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하준이의 곁을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제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아파요 하며 작은 손을 뻗었을 때 민수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밤새 하준이의 손을 잡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서툰 솜씨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 아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속죄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준이가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일 무렵 지은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모든 파탄의 책임을 돌렸고 위자료로 아파트와 민수의 전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판 땅까지 원래는 자신들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했던 땅이라며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죠. 결국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된 저는 판사 앞에서 모든 진실을 덤덤히 밝혔습니다. 제가 왜 국밥집을 열게 되었는지, 아들 내외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준이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요. 법정에 선 지은이는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한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거짓된 눈물보다 강했습니다. 판사는 지은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혼외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아이의 치료를 방해하고 남편을 협박한 지은이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혼은 성립되었고 지은이는 최소한의 재산 분할만을 받은 채 민수의 곁을 떠났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제 복수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밥집을 처분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마지막 날 저는 텅 빈 홀에 홀로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시작했던 이 공간이 역설적으로 제게 새로운 가족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죠. 저는 가게를 판 돈의 절반을 하준이의 치료비와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신탁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도시 외곽에 방 3개짜리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저와 소혜 씨와 그리고 곧 태어나게 될 하준이가 함께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가을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의 가장 볕이 잘 드는 방을 제 손주 하준이의 방으로 꾸미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하준이가 드디어 태어나여 우리가 새로 마련한 집으로 오던 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행복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아이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죠. 제 손을 잡고 집 안 구석구석을 구경하는 하준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혜 씨 역시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되찾았고 우리는 그렇게 서툴지만 따뜻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는 제 아들 민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은이와의 이혼 소송과 혼외자 스캔들은 민수가 다니던 보수적인 회사에서 그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위자료를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죠.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친구 집과 값싼 여관을 전전한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들의 소식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찬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스산하게 뒹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그의 비싼 정장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며칠은 좋게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은 낯선 사람처럼 수척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부끄러움과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 저를 문 밖으로 내쫓던 오만하고 이기적인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길을 잃어버린 가엾은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툭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제발 여기서 잠만 자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방이 없으면 마루에서라도 괜찮습니다. 거실 청소든 마당 쓰는 일이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의 울음 섞인 애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 저 녀석을 받아주면 안 된다. 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상처 줬던 아들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잠이 깬 하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던 민수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아들과 마주했습니다. 하준이는 낯선 남자를 보며 제 등 뒤로 숨었죠.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주에게 아버지를 되찾아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남들 보기 창피하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활짝 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이내 말없이 일어나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가장 작고 차가운 골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제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아둔 채였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 민수와의 기묘하고 서먹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대로 정말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그림자처럼 해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기 전인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낙엽을 쓸고 밤사이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했으며 제가 힘들게 옮기지 못하는 무거운 장독대나 화분들을 말없이 제자리로 옮겨놓곤 했죠. 하지만 저와 아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늘 고개를 숙인 채 가장 먼저 식사를 마쳤고 곧장 설거지를 한 뒤 조용히 자기 방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이 창고에 넣어둔 낡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다 그 안에서 아주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제 낡은 독일제 반찬통이었습니다. 수많은 반찬통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하지만 그마저도 뚜껑에 금이 가 있던 바로 그 통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반찬통은 아주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윤이 날 정도로요. 저는 그 반찬통을 들고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아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죠.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피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집을 나오기 전에 제가 직접 씻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것 같아서요.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의 말보다도 더 무겁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금이 간 뚜껑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반찬통을 혼수품으로 해왔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남편과 함께 이 통에 음식을 담아 나들이 가던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했던 그날의 절망감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이 작은 통 안에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반찬통을 부엌 찬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집에는 새로운 일상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는 동네 인력시장을 통해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안전모를 쓴 채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죠.
그의 손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준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거나 소희가 쓸 핸드크림을 사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를 어색해하고 피하기만 하던 하준이도 매일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끙끙거리며 낡은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물었죠. 아빠 뭐해요? 응, 하준이 자전거가 고장나서 아빠가 튼튼하게 고쳐주려고. 아빠는 자전거도 고칠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맥가이버다. 하준이가 민수의 등에 매달리며 외쳤을 때 저는 부엌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땀을 흘리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아비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희 역시 그런 민수를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닌 연민과 동지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매일 밤 민수가 돌아오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은 없었지만 하준이라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지로서의 깊은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태롭고 기이한 동거는 그렇게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제 전 며느리였던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값비싼 옷차림도 그녀의 지치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사업을 하던 친정이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던 민수를 보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니 민수 씨, 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당신 없이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요. 우리 좋았던 시간도 많았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예전의 민수였다면 눈물을 흘리는 지은이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지은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더니 아주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지은아. 그리고 돌아가. 민수 씨, 제발. 나 이제 갈 곳도 없단 말이야. 당신이 나 좀 받아주면 안 돼? 우리 여기까지 하자. 너 원망 안 해. 나도 너한테 좋은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은 내 아들 하준이 옆에서 아버지로 살아야겠어. 그게 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고 유일한 행복이니까. 그러니 너도 이제 나 같은 놈은 잊고 너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 잘 지내라. 민수는 지은이의 팔을 잡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들이 비로소 과거의 굴레를 끊고 진짜 어른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의 8번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거창한 파티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하준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었고 소희는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배운 솜씨로 직접 생크림 케이크를 구웠죠.
민수는 지난 한 달간 막노동을 하고 받은 돈을 몽땅 털어 마당 한편에 하준이를 위한 작은 나무 그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 마당에는 하준이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행복한 노랫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각 구운 케이크의 촛불을 힘껏 불어 끄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붉어진 두 뺨은 그 아이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